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류주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재곤과 러시아가 요구한 돈바스 영토 문제 등이 논의됐는데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루라 기자, 정상회담 끝이 났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백악관 정상회담은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유럽 국가들이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미국이 이를 조율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주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단기 평화가 아닌 장기적인 평화 유지를 보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security, there's going to be a lot of help. It's going to be good. They are first line of defense because they're there. They're Europe. But we're going to help them out also. We'll be involved. 두 정상은 종전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인 러시아가 제안한 돈바스 영토 할약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견에서 영토 문제에는 즉답을 피한 채 외교적 해결을 위한 3자 회담을 지지한다고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능한 한 빨리 3자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 회담 분위기 좋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회담 후에 러시아 측의 반응이 새로 나온 게 있습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회담 가능성 등에 대한 러시아 측 반응은 즉각 나오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회담 직후 유럽 국가 정상과 다자 회담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하려고 다자 회담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 등에 대한 러시아 측의 의견을 청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 회담은 1시간 전에 종료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SNS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양자 회담을 조율 중이며 이후 자신까지 포함한 3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다자 회담의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진 않았지만 전쟁 종식 조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럽은 전쟁 재발을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영토 교환 불가피론을 언급하며 현실적 타협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주미 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주일 대사에 이혁 전 주 베트남 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석이었던 4강 대사 인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 수장을 맡았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뒷받침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주미 대사에 강 전 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전 장관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관직을 수행했고 이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 등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강 전 장관이 정식 임명되면 한국 최초 여성 외교부 장관에 이어 첫 여성 주미대사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외신과 잇따라 인터뷰하며 계엄을 비판했습니다. 주일 대사에는 이혁 전 주 베트남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무고시 13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동기로 주일 대사관 공사, 동북아 1과장, 아시아 태평양 국장 등을 거치면서 외교부에서 대표적인 일본 통으로 불립니다. 정부는 주미, 주일 대사 임명을 위해 해당국의 주재국 동의, 아그레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내정은 각각 23일과 26일 예정된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4강 대사 인선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어제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 입장 표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 시위 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라며 우리에게 핵 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6개월 전이었습니다. 지난 2월에 젤렌스키 대통령 백악관을 찾았고요. 거기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받고서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180도 달라진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해요. 회담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 달에는 뭐 최악의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찬하도록 돼 있는데 오찬까지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미국과 이 우크라이나의 관계도 굉장히 애매해졌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상한 방향으로 좀 흘러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복장도 전투복 비슷하게 이렇게 전쟁 복장으로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셔츠도 입고 그래도 네. 자켓도 걸쳐가지고 비교적 그러니까 세미 정장 형식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감사의 표시, 그러니까 미국에 관여해 준다는 거, 그리고 이런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면서 굉장히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유럽 정상들과도 이렇게 회담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 다자 회담도 끝이 났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안보에 관여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이 제1의 방어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제 네. 견지해 온 것은 이게 유럽의 문제는 유럽이 책임져야지 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관여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었고요. 네. 게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직접 지원보다는 나토를 통해서 간접 지원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럽연합이, 그러니까 유럽이 어떻게 네. 보면 제일 방어선 역할을 하고 미국이 여기에 관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미국이 직접 책임을 지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죄송합니다. 유럽이 직접 예. 책임을 지는데 미국이 일정 부분 이 부분을 조율해 주는, 그래서 이제 관여하는 그런 형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직접 이제 파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오히려 미국의 직접 파병보다는 유럽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파견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이제 안전보장 모델과 관련해서 한국식 모델 언급되기도 했거든요. 뭐 대만식 모델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회담 과정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이렇게 모델이 두 가지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대만식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1979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예. 이제 국교를 수립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합의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 관계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대만 방어를 간접 지원하는 그런 형태란 말이죠. 이거는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문서상으로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었고 그리고 그 정전협정을 지키기 위해서 유엔군이 여기에 나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미 간에는 상호방위조약이 체결이 되었고 유엔군이 현재까지 지금 여기 있으면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두 번째 모델, 그러니까 한국식 모델이 여기에 적용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다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번 이제 종전 협상의 두 키는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안보 보장, 그 다음에 영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돈바스 지역에 이번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돈바스 포기를 재차 일축을 했고 돈바스가 어떤 가치를 지녔길래 이렇게 돈바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돈바스 지역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사실상 이제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동부의 네. 루안스크하고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 두 개의 주를 이제 합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 우크라이나 친 러시아 여기 반군들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인데요. 사실은 이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소련하고 아주 그냥 접전이 일어났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했는데 그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지역이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석탄을 포함한 광산물들이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사실상 공업지대거든요. 공업지대라고 이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고 산업 발전을 하는데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도인 키우,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 저 밑에 이제 마리우폴 여기까지 다 연결되는 철도망하고 고속도로들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는 또 교통의 요충지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동부 돈바스 지역부터 시작해서 크림반도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러시아로도 양보하기가 힘든 거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이상 양보하기 힘든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돈바스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과거에 1994년이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이른바 안보 보장 러시아 측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다시 당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 가입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러시아나 미국 측에서는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 보장을 위한 다른 해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문서로 맺어진 이 협정에 대해서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94년도에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부다페스트 협정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하면은 러시아, 영국 그리고 미국이 여기 보호해 준다고 그러는데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이제 서디선 어떻게 보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2014년도에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하고 또 동부 돈바스 지역을 침공했을 때도 그때도 민스크 협정이라는 것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민스크 협정 맺고 나서도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2022년도에 특별 군사 작전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토에 가입을 이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또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 이건 곤란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특히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나토 가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데 이게 근본적인 전쟁의 원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코얼리션 오브 윌링 그러니까 의지의 연합 30개국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의지의 연합이 아마 유럽의 제1방어선으로서 여기에 이제 투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을 추진한 다음에 자신도 참여하는 3자 회담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3자 회담, 2자 회담, 양자 회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의 많은 정상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1대8 회담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회담을 하는 도중에 이 푸틴 대통령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부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영토 문제잖아요. 영토와 안보의 교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두 나라만이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먼저 회담을 해라.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들어가서 3자 회담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토 협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게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해서 3자 회담을 하지 않겠는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영토 협상에 대한 공을 오히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던져버리고 미국은 빠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3년 반이 넘은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또 종전 협상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로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어제는 김건희 의혹 특검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했는데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원 기자, 한 전 총리 소환 조사 언제입니까? 네, 한덕수 전 총리는 오전 9시 30분 이곳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건 지난달 2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의 위법성을 보완하고자 사후에 다시 작성하고 폐기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국무회의 전에 보지 못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진술과 배치되는 장면이 담긴 CCTV 등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한 전 총리의 사후 계엄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구속된 김 여사를 어제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캐물었는데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내일 오전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서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네, 김건희 의혹 특검이 어제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법원을 찾아가 길거리 의원총회를 하며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변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에 김건희 의혹 특검 수사관들이 나타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건 오후 2시쯤. 지난 13일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특검팀은 통일교인 명단과 당원 명부를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영장 집행 방식에 대한 협의만 하기로 했다고 반발해 명부 대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방식에 대해서 저희 오늘 협의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특검의 수사관은 오늘 집행을 하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의혹 특검 사무실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 앞에서 잇따라 길거리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중기 위원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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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식 정치 보복, 헌정질서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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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당의 생명과 같은 당원 명부는 절대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앞에서는 바람 앞에 갈 때처럼 납작 엎드리면서 야당 정치인들과 야당 탄압 압수수색 영장은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국회 본관에 있는 집무실을 당사로 옮겨 철야 비상대기에 들어갔고 의원들도 영장 마감 시한인 20일까지 교대로 당사를 지킬 예정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오늘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후보 단일화는 오늘이 최종 시한이 될 전망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오후 5시 20분 TV조선이 주관하는 마지막 방송 토론에 참석합니다. 전당대회가 찬탄 대 반탄 구도로 맞서는 가운데 후보들은 오늘 토론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당원 표심을 공략할 전망입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맞서며 강력한 대여 투쟁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바로 와서 당사를 지키면서 오늘까지 4박 5일 동안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법원 앞에서도 이리시하고 법원의 영장 남발에 대해서 규탄했습니다. 혁신을 강조해온 탄핵 찬성파 안철수, 조경태 후보 역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실 날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당당하게 국민 여러분의 비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국민대상, 중도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저 조경태만이 정당 해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찬탄파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는 선거인단 투표 실시 하루 전인 오늘이 최종 시한으로 거론되는데 안 후보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과 면담합니다. 암참은 민주당이 21일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단체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한국갤럽에 이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주 만에 12%포인트 하락한 51.1%였는데 20대와 중도층에서 낙폭이 컸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1%, 부정평가 44.5%였습니다.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건데 이 기간 동안 긍정평가가 12.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3.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세대별로는 20대에서 2주 동안 16.0%포인트가 빠졌고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13.2%포인트가 떨어져 낙폭이 컸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39.9%, 국민의힘 36.7%로 오차 범위 접정 양상이었는데 해당 조사에서 양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까지 좁혀진 건 대선 전인 지난 5월 이후 처음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논란, 조국 전 대표 사면 등이 잇따라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지율의 부분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귀 기울여 가고 있고요.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긍정응답이 68%, ARS에선 58.6%로 조사됐는데 전주 대비 각각 3.3%포인트, 6.9%포인트씩 떨어진 수치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특사로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내년 6월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여권 성향의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한 말인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본인의 입시 비리에 대한 진솔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서거 16주기를 맞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로 출소 후 첫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조 전 대표는 확정 판결을 받은 입시 비리에 대해선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허위 인턴 증명서 등 자신의 불법 행위 언급은 없이 2030 세대의 불만에 대해 인턴십이라는 기회를 자식에게 주었고 입시에 제출했기 때문이라고만 했습니다. 친여 성향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나가선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6월에 국민들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디로 나갈지는 저도 지금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해선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사법부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렇게 급박하게 시기를 잡아가지고 파기환송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양심도 성찰도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땡큐 조국이라며 2연속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어달라고 비꼬았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목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의혹 특검팀이 통일교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500만 당원들의 핵심 개인정보를 탈취하겠다는 개인정보 강탈이자 야당 사찰, 국민 사찰에 헌정 파괴, 영장 발부, 사법부는 각성하라! 정당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아무런 비판적 의식 없이 이를 발부했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중단하라!
대규모 특검을 출범시킨 그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담긴 것입니다.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지난 13일에 이어서 어제도 빈손으로 끝이 나기는 했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나온 거 보면 이 통일교원 당원 가입 의혹 수사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확고해 보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게 수사에 대한 의지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게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다른 정당이든 간에 당원 면부를 우리가 대조해보겠다, 특검이. 그것도 국민의힘은 저 특검의 중립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조해보니까 당원 명부 내놔라 이랬을 때 그걸 순순히 내놓을 정당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특검이 뻔히 알면서 지금 두 번씩이나 가서 저런 시위성 그 압수수색 시도를 하잖아요. 저는 뭐 저거는 수사의 실효성 뭐 이런 것들을 그 생각해서 저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저 자체가 정치행위에 가까운 것 아닌가.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자꾸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이지 실질적으로 그 저 압수수색의 그 성과를 거두리라고 아마 특검도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실효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전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때는 국민의힘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죠. 사실 이것은 정치권, 정치 정당의 압수수색이라고 보고 함께 모여서 기준을 마련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정당의 압수수색은 뭐 박수를 치고 본인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는 법원이나 검찰의 입지만 더 세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정당들이 모여서 그러면은 기준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또 국민 정서상 맞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협조의 단계, 그다음에 어느 정도 협조의 단계를 넘어섰을 때는 뭐 강제 압수수색 뭐 이런 것들의 기준을 모여서 차분하게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당원 전체를 범죄자로 몰아서 정당 해산으로 가기 위한 예비 작업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지금 그 민주당의 정청래 그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악수는 사람하고만 하는 병.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위원 정당 해산 10번, 100번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 말이 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이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이 바로 다른 것도 아니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당사, 중앙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와 같은 어떤 시점이란 측면에서도 그런 것이고 좀 전에 뭐 최영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것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당의 어떤 명부를 확인하는 것이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사실상 이것을 통해서 국민의힘 지지자, 국민의힘인 당원들에 대한 어떤 위축 효과를 누린 것이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국민의힘에 누가 정당에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법보다는 정치 행위에 가깝다라는 비판, 나아가 이와 같은 특검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위원 정당 해산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총력전에 나서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검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20일까지로 만료가 됩니다.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이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압수수색을 하겠다라는 저는 의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신자들의 당원 가입 여부 자체가 이번 의혹의 핵심 물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특정 명단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영장을 연장을 하더라도 사실 이게 집행이 사실상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또 중요하다라는 입장도 또 특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장 기한을 연장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에 나아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정조준하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찬탄파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꼽히는데 두 후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혁신 후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당이 정통 보수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제가 제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룰을 다 우리 안 후보님께서 정하셔도 좋으니까. 반드시 결선 투표 올라가서 승리하겠다. 그래서 조경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개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제가 완수해 드리겠다. 제가 공동 2등으로 나왔거든요. 결선 투표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 이유가 그 안철수 후보의 계산법하고 조경태 후보의 계산법이 완전히 다르죠. 예. 안철수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나 당내 분위기 같은 걸 종합해 보면 본인이 최소 2등은 된다. 예. 그 얘기는 이제 결선 투표에 갈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 결선 투표에 갈 수 있으면 결선에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지금 저기 나오듯이 누군가가 만약에 결선에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은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되는데 예. 여기서 뭐 조경태 후보한테 뭐 이런저런 뭐 조건 달고 뭐 이렇게 그 협상할 이유가 없다. 아마 그런 계산법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금 전에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예. 저기에 안 나온 게 있습니다. 다 저거 네 분을 한번 다 합쳐보세요. 저기에서 사실은 33%가 의견 유보층입니다. 예. 의견 유보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견 유보층이 이제 만약에 실제 투표장에 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기 의견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견 유보가 33%라는 거는 안철수 후보한테는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단일화에 응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표심이 어디로 갈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맞죠. 예. 지금 여러 가지 당 혁신에 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좀 내부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배신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당 혁신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외부의 국민들을 자기들이 혁신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을 혁신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세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외부의 적을 만들기 위한 노력만을 엄청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어떤 셈법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견 유보층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자기 의견을 숨기고 투표장에 가서 조용히 자기의 의사를 행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회 오늘 저희 TV조선에서 5시 2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특검 수사 관련 이야기인데 김건희 여사가 어제 구속 이후 두 번째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질의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범죄를 부인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무고함을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고, 예. 어떻게 보면 부인하지만 사실상 어떤 그 물적 증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케이스가 많죠.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와 같은 반응은 범죄를 부인하는 사안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대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 첫 번째 갔을 때는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만 예. 이후에 구속된 이후에는 상당 부분 방어적으로 뭐라고 하건 결국 마치 예전에 조국 전 대표처럼 법원에 가서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건 어쨌든 구속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전략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어떻게 보면 특검에서 계속 소환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진술을 받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 그 자수서에 김 여사가 삼청동 안가에 서희건설 회장을 초청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고가의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주고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취지의 이 내용이 담긴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수서 내용에 보면 김 여사가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전가옥, 그러니까 안가에서 사실 작년에 2번 정도 이 회장과 만났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검팀으로서는 과연 김 여사가 어떠한 경위로 대통령 안가를 사용하게 됐는지 이 부분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민간인 신분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실상 이 안가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이 의혹까지도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관련 부분도 수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공개 활동을 시작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년 6월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6월에 국민들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국민들의 제 의견을 다시 얘기하고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는 크게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이제 정치적 선택을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전 정치인으로서 향후 내년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정치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까지 이른바 조만 대장경이라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올렸는데 이제 출소하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소셜미디어 정치였고 그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배경이 돼줄 수 있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까지 지금 출연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년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지지 사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구력이 있겠지만 여전히 최근에 이제 이와 어떻게 보면 8.15 어떻게 보면 석방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도 굉장히 큰 건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본인 정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범 여건으로 봤을 때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험대에 지금 오르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저런 행보가 결국에는 전체 국정 지지율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조국 전 대표가 어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석수를 반 이상 줄이는 게 목표이자 시대적 과제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국민의힘이 0석이 돼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도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과정 중인데 과연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반성의 메시지나 또 혁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가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국민의힘에서 탄생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께 과거의 과오를 제대로 반성하고 또 새롭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의문이 드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을 수행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조국 전 대표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선명한 여당 범여권이지만 또 야당으로서 또 선명하게 또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을 받아내기 위한 정치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최진영 변호사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조국 전 대표의 이런 발언들 이 방송 출연에서 한 말인데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서 한 말이었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저도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했지만 기자들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얘기만 질문을 하는 경우는 기자의 본령에서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시청자나 독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 조국 전 대표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를 기자가 대신 질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보통의 일반적인 기자라면 조국 전 대표한테 입시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고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왜 사면 복권을 해줬느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조국 전 대표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줄 텐데 김어준 씨는 그런 질문을 안 하고 주로 이제 조국 전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굉장히 편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긴장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의 팬덤, 조국 전 대표도 팬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팬덤과 김어준 방송의 시청자들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재개했을 때 지지층을 결집하기에 좋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편한 곳에 나가서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얘기. 곤란한 질문을 예. 하지 않을 곳에 선택해서 나갔다 이런 얘기죠. 아까도 좀 분석을 해주셨었는데 결국 이게 국정 지지율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그러나 이제 전 뭐 틀림없이 말씀드리지만 예. 조국 전 대표 지지자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지하지 않고 저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저렇게 활동을 하면 할수록 아마 그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활동을 하게 만들었어? 누구야 그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좋을 리가 없죠.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에 자신을 향한 비판과 사과 요구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030 세대가 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뭐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 봅니다. 2030께서도 지난 총선 시기에 한 20몇 %가 저희 당을 지지해 주셨는데 저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죠. 자신이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해서 2030이 마음을 열겠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공인이 되고자 하는 분으로서는 상당히 좀 오만한 이야기죠. 지지자 외의 국민은 존중하지 않는다, 무시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본인이 반성과 성찰은 과연 한 것인지, 그러면 그 성찰 속에서 정말 반성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조금 국민 앞에 겸손하고 눈치를 봐야 되는 그 공인의 자세,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인지, 그냥 본인의 어떤 억울함을 복수하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겠다라고 사실상 선언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자세는 아니다. 아니, 국민이 나를 반대해도 국민으로서 대하려는 자세가 공인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영향들 때문인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를 기록을 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어떤 점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주식 양도세 논란은요, 예. 7월 31일에 발표한 세제개혁입니다. 그렇죠? 이 세제개혁은 벌써 그 이후에 몇 차례 지금 뭐 우왕좌왕 좀 하고 있고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현안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주로 지금 2주간 연속 하락세라는 것은 그 주식 양도세 논란 이후에 지난주거든요. 지난주에도 연속으로 하락세라는 건 지난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예. 조국, 윤미향 등의 사면 복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에 뭐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이 있었지만 그거는 뭐 제명으로 어느 정도 저는 선이 그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는 조국, 윤미향 이 두 사람의 사면 복권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예. 것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조국 전 대표는 그 부분을 뭐 좀 부인하고 싶겠지만 여하튼 저희들이 보기에는 분명하게 이 사면의 영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네. 지지율 하락 어떻게 받아들일 걸로 보십니까? 뭐 좀 약간 난감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지난 일인데 이제 예. 와가지고 또 사면한 걸 가지고 뭐 그걸 되짚는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인 경청을 하겠다, 그리고 더 겸손하게 경청하겠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로윈 참사 현장에 동원된 이후 심적 고통을 호소해온 30대 소방관이 실종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경찰은 기동대와 구조견까지 투입해 전방위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경찰견이 쏜살같이 산을 오릅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고 20여 명의 경찰과 소방대원들도 산 곳곳을 뒤집니다. 하천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엔 드론까지 동원됐습니다. 지난 10일 실종된 30대 소방대원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인 남성은 지난 9일 오후 3시쯤 집을 나선 뒤 다음날 새벽 2시 30분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 요금소 인근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사라졌습니다.
실종 당일 소방대원의 휴대전화는 차량 정차 지점에서 1k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습니다. 지난 2022년 헬로윈 참사 지원에 동원됐던 남성은 이후 심적 고통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에서 투입된 직원들은 2022년 11월에 3번, 12월에 1번, 이래가지고 4번 받았대요. 네. 실종 직전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도 실종 전단을 제작해 배포하며 남성의 행방을 찾고 있지만 실종이 장기화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의 수색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요즘 중고거래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몇 개의 특정 계좌를 통해 수백 명의 피해를 입은 사건도 발생했는데 점차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A씨는 해외여행을 앞두고 지난 6월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달러를 구입했습니다. 지역에 인증을 받았던 그 내역도 있고 하니까 믿고 직거래 하러 갔는데 자기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모고리로 해놨다. 특정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두고 입금을 확인하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인데 돈을 입금한 뒤에도 상대방은 추가 입금을 유도하다 잠적해버렸습니다. 잘못 계산을 해서 이제 그 물건을 더 넣었다. 그래서 그 차익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때 이제 아차 싶었죠. 이때 A씨가 돈을 입금한 계좌는 조모 씨 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20대 B씨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입금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름으로 넣으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또 닉네임으로 넣었어야 됐는데 이게 안 된다. 다시 한번 넣어달라. B씨가 돈을 입금했던 계좌도 조씨 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씨 명의 또는 연관 계좌에 사기당한 피해 건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239건. 여러 명의 사기범들이 같은 계좌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저도 출장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 안전결제는 저희가 받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경찰은 해당 계좌들을 지급 정지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나무 기둥에 매달려 힘겹게 꼭대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인도네시아에서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전통 민속놀이인 판자트 피낭이 열렸는데요. 이색적인 장면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남성 수십 명이 기름으로 칠해진 나무에 매달려 꼭대기를 향해 오르고 있습니다. 한 참가자가 동료의 몸을 지탱하며 힘겨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6에서 8명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경품을 얻기 위해 힘을 합쳐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8월 17일이면 전국 각지에서 이런 전통대회를 개최합니다. 네, 미끄러운 나무 기둥을 오르는 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독특한 대회가 열리기 시작한 계기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덜란드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을 축하하기 위해 이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0년 넘게 네덜란드 식민지 지배를 당했는데요. 당시 네덜란드는 중요한 행사가 열릴 때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나무에 오르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독립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전히 이 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독립을 위해 힘겹게 투쟁했던 당시 인도네시아 국민을 기리기 위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대회였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어느덧 8월 중순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볕이 내리쬐며 한낮에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습도로 인해서 체감기온은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고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주의해야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바람과 함께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부 내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전북 동부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짧아지겠고요. 동쪽 지역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31도, 청주와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당분간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